빗방울이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를 적시기 시작했다. 저녁의 넌사인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거리를 물들였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낭만도 담기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낡은 오토바이에 실린 마지막 배달 상자를 들고 그는 숨을 골랐다.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는 것은 그의 일상이었고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어깨는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와 최유라의 3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는 이날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잠을 줄여가며 돈을 모았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작지만 그녀가 좋아하던 디자이너의 목걸이가 담긴 상자가 소중하게 들어있었다. 배달을 마친 지훈은 약속 장소인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로 향했다. 그가 가진 돈으로는 음식값의 절반도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유라가 원했다.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언제나 최고를 갈망했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유라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다. 한때는 유능한 엔지니어를 꿈꿨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기름때와 굳은 살만 가득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유라의 웃는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불빛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다. 주차장에는 그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외제차들이 질비했다.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를 구석에 세우며 그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유라를 만날 생각에 애써 미소를 지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지배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허름한 옷차림은 이곳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최유라 씨와 약속했습니다. 지훈이 말하자 지배인은 마지못해 그녀가 앉아있는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유라는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선물한 그러나 오늘 이곳의 다른 손님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고 지훈을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옷은 그게 뭐야?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미안해, 유라야. 마지막 배달이 좀 늦어져서 오다가 비까지 맞았네. 그는 애써 웃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창밖을 보며 손톱만 만지작거렸고 지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준비한 선물을 꺼내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유라야, 3주년 축하해. 이거... 그가 상자를 내밀자 유라는 흘긋 쳐다보기만 할 뿐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레스토랑 입구로 방금 들어선 한 남자. 훤칠한 키에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한 그는 누가 봐도 상류층이었다. 그는 곧장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유라야, 오래 기다렸지? 남자는 유라의 어깨를 감싸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에 섰다. 지훈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세요? 그가 묻자 남자는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누군지는 이쪽이 설명해 줘야지, 안 그래? 유라야, 그의 이름은 박태민. 국내 굴지의 건설사 일신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유라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훈을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아, 우리 헤어지자. 그 한마디가 지훈의 세상에 사형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뭐 유라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 기념일이잖아.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기념일 지우나,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생활을 계속할 거야. 난 더 이상 너의 가난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태민 씨는 나에게 그런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야. 박태민은 거만하게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이봐, 친구. 현실을 직시하라고. 유라 같은 여자는 자네 같은 빈털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 레스토랑 음식값은 낼 수 있나? 아니면 이것도 유라 학비처럼 네 피 같은 아르바이트비로 내려고.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치심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유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훈이 내민 목걸이 상자를 손으로 쳐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그가 밤새워 일하며 번 돈으로 산 작은 목걸이가 초라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싸구려 선물 필요 없어. 지훈아, 넌 날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3년간의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만 가봐. 여기는 너랑 어울리는 곳이 아니니까. 유라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박태민의 팔짱을 꼈다. 박태민은 마지막으로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지폐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자, 이걸로 저녁값이나 해. 네가 평생 만져볼 돈보다 많을 테니. 그 굴욕적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떠났다. 지훈은 텅 빈 자리에 홀로 남아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어떻게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밖은 어느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빗물의 차가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 옆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사랑, 그의 청춘, 그의 모든 것이 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세상에 오직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는 빗속에서 끝없이 자문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그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그에게 검은 우산을 씌워주었다. 지우는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강지훈 씨, 맞으십니까? 지훈은 대답할 기력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남자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비에 흠뻑 젖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랫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한상진 회장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상진. 그 이름은 지훈에게 생소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 대양그룹의 총수. 그런 사람이 왜 나를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는 남자가 내민 손을 잡고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쩌면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 지독한 악몽도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남자는 그를 차 안으로 안내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에 감촉이 낯설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도시의 불빛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지훈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밤의 시작이었다.
그의 등 뒤로 라시엘레의 불빛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 불빛은 이제 그에게 상처와 굴욕의 상징일 뿐이었다. 언젠가 반드시 저 불빛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리라.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심이 그의 젖은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검은 세단은 서울의 밤거리를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빗줄기는 차창을 세차게 때렸지만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 고요했다. 강지훈은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긴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겪었던 굴욕적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최유라의 차가운 눈빛, 박태민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작은 목걸이. 심장이 다시금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아파왔다. 옆자리에 앉은 김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는 지훈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듯 보였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부촌으로 알려진 한적한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더 달리자 거대한 철문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이 평생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차는 저택 현관 앞에 멈춰 섰다. 김비서가 먼저 내려 지훈의 차문을 열어주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안내를 따라 지훈은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고풍스러웠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김비서는 그를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안내했다. 방 중앙에는 육중한 원목 책상이 있었고 그 뒤편의 안락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 대양그룹의 한상진 회장이었다. 그는 지훈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지훈이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움,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슬픔 같은 것들이 왔구나.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했다. 지훈은 홀린 듯 그에게 다가갔다. 한 회장은 지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다 거친 그의 손이 지훈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고생 많았다, 아가. 이 할아비가 너무 늦게 너를 찾았구나.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아로 자란 그에게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 회장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의 이름은 강지훈이 아니다. 너의 진짜 이름은 강현우다. 내 하나뿐인 딸, 한지연의 아들이자 나의 유일한 손자다. 충격적인 말에 지훈. 아니, 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아주 어릴 적 따뜻한 미소를 짓던 젊은 여성과 자상한 목소리의 남성. 그들이 그의 부모님이었을까? 저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우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한 회장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대양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던 경쟁자들이 꾸민 짓이었지. 그들은 내 사위와 딸의 목숨을 앗아갔고 너마저 해치려 했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너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멀리 떨어진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에게 더 큰 위험이 에아자케디 닥칠까 두려웠다.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매일 밤 너의 사진을 보며 살아 돌아와 주기만을 기도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현우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함께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현우는 그 아이가 자신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자신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지, 왜 항상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껴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20년간의 고독과 가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 회장은 그런 현우를 조용히 끌어안아 주었다. 할아버지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감정을 추스른 현우에게 김 비서가 다가왔다. 도련님, 먼저 씻고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그는 현우를 저택의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현우가 살던 옥탑방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다. 방 한쪽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옷들이 사이즈별로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다. 김 비서는 현우가 씻는 동안 그의 젖은 옷을 수거하고 새 옷과 함께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대양그룹 현황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 비로소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비록 얼굴은 수척했지만 고급스러운 옷 덕분인지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펼쳐보았다. 건설, 전자, 화학,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 대양그룹의 규모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자신이 이끌어야 할 유산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한 회장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 2개가 들려 있었다. 현우야, 잠시 나 좀 따라오너라. 한 회장은 현우를 데리고 지하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에 문이 열리는 순간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자동차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세상의 모든 슈퍼카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부가치, 코닉세그. 차에 대해 잘 모르는 현우조차 그 이름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박태민이 자랑하던 포르쉐는 이곳의 차들에 비하면 평범해 보일 정도였다. 한 회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던 은회색의 날렵한 슈퍼카 앞으로 현우를 데려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차였다. 이것은 너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차다. 세상에 단 한 대뿐이지. 한 회장은 차 키가 담긴 상자를 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다른 상자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검은색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전설로만 듣던 한도 없는 블랙 카드였다. 이 차와 카드는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것들은 단순히 불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앞으로 네가 걸어갈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갑옷이자 불의에 맞서 싸울 무기가 될 것이다. 한 회장은 현우의 어깨를 잡고 진지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복수심에 불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네 부모님의 원수들과 오늘 너에게 굴욕을 안겨준 자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신그룹의 박 회장은 과거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대양의 기술을 빼돌려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자다. 박태민은 그의 아들이고 그들은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제거하려 들 것이다. 그들보다 강해져야 한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신념 없는 힘은 폭력일 뿐이다. 너는 대양의 후계자로서 힘과 신념을 모두 가져야 한다. 할아버지의 말은 현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율에 대한 배신감과 태민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섰다. 이것은 부모님의 복수이자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할아버지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슈퍼카의 차가운 차체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손에 쥔 차키와 블랙카드의 무게가 그의 새로운 운명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을 하던 강지훈은 이제 죽었다. 이제부터 그는 대양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강현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조용한 주차장 안을 가득 채우는 강력한 엔진음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포효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강지훈이라는 존재를 지워내고 강현우라는 새로운 인물을 빚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의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눈을 뜨지 않았다. 대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잠이 깼다. 그의 하루는 새벽 조깅과 격투기 수련으로 시작되었다. 과거의 고된 노동이 만들어준 강인한 육체에 전문적인 훈련이 더해지자 그의 몸은 날카롭게 벼려진 무기처럼 변해갔다. 이후에는 한상진 회장 및 대양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함께 경제, 경영, 금융, 그리고 제왕학에 이르는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굶주린 맹수처럼 지식을 흡수하는 그의 모습에 노회한 경영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20년간 세상의 밑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경험은 그에게 어떤 교과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생존 본능을 부여했다. 그의 외모 또한 극적으로 변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영양가 높은 식단과 꾸준한 관리는 그의 얼굴에서 과거에 고단했던 흔적을 지워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냉철한 지성이 깃들어 있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면 그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날 밤의 굴욕과 배신감이 차가운 불꽃처럼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한상진 회장은 현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현우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구나. 한 회장은 대양그룹의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전략기획실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고 실장 자리에 강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전략기획실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중요한 인수합병을 결정하는 핵심 부서가 될 것이다. 너에게 막강한 권한을 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내 손자라는 사실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네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라.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시험이다. 그리고 며칠 후 현우는 그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에 서게 되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모두 모이는 대한상공협회 자선갈라 행사에 대양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다. 김 비서는 행사장으로 출발하기 전 그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도련님,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이 도련님을 시험하려 들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련님이 그저 낙하산으로 보일 테니까요. 말은 아끼시고 눈은 날카롭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박태민 역시 그의 아버지인 박일성 회장과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은회색 코닉세그를 직접 몰고 행사장인 최고급 호텔로 향했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입구에서 대기하던 모든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생전 처음 보는 슈퍼카의 등장이었고 그 차에서 내린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의 모습은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현우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익숙했던 사람처럼 침착하고 우아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행사장은 이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 총수, 유명 정치인, 언론사 사주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현우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저 젊은 친구는 누군가? 대양그룹의 강현우 실장이라는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한 회장이 숨겨둔 비밀 병기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샴페인 한 잔을 들고 행사장 구석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때였다. 그의 시야에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왔다. 거만하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박태민. 그리고 그의 옆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인형처럼 미소 짓고 있는 최유라. 유라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상류 사회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탐욕과 허영으로 번들거렸다. 현우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박태민 역시 현우를 발견했다. 그는 현우의 존재감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꼈는지 혹은 새로운 인맥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유라를 데리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현우가 몇 주 전 자신이 개처럼 비참하게 쫓아냈던 그 배달부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현우는 그저 어느 집안인지 모를 갑자기 튀어나온 강력한 경쟁자일 뿐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일신그룹의 박태민 전무라고 합니다. 대양그룹에 새로 오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강현우 실장님 되시죠? 박태민은 일부러 실장이라는 직함을 강조하며 전무인 자신보다 아래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반갑습니다. 강현우입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다. 박태민은 현우의 무심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듯 말을 이었다. 요즘 저희 일신이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의 역사를 새로 쓸 기념비적인 사업이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업적을 떠벌렸다. 그때 최유라가 현우를 보았다. 그녀는 현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외모.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깊은 눈빛. 그녀가 꿈꿔왔던 완벽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옆에 서 있는 박태민이 한순간에 초라하고 유치하게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남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현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스다. 현우는 유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박태민을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검토해 보았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덧붙였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입지 선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더군요. 프로젝트 부지 지하에 폐기물 매립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처리 비용만 수천억이 들 텐데. 사업성 평가에는 그 비용이 누락되어 있던데요. 혹시 의도적으로 숨기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무능해서 놓치신 겁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과도 같았다.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폐기물 매립지 문제는 박일성 회장과 자신만이 아는 극비사항이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와서 함부로. 박태민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실토하고 있었다. 현우는 씩 웃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죠. 대양은 그 프로젝트 부지 인근의 땅을 이미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곧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양이 개입하는 순간 일신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프로젝트는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박태민을 지나쳐가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사업은 그렇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박 전무님. 그는 최유라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 태도는 어떤 욕설이나 경멸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다.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 눈빛, 저 무관심.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저 남자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도저히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현우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두 사람을 뒤로하고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첫 등장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박태민의 심장에 의심과 공포라는 비수를 꽂아 넣었다. 이제부터 게임은 시작이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강력한 엔진음과 함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지훈의 복수가 아닌 강현우의 심판이 시작된 밤이었다. 자선갈라 행사가 끝난 후 일신그룹의 부자 후찌 사이에는 전례 없는 냉기가 흘렀다. 박태민은 그날 밤 강현우에게 당한 모욕을 아버지 박일성 회장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닌 호통이었다. 고작 애송이 실장 하나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고 와 이래서야 어디 그룹의 미래를 맡기겠나. 박일성 회장은 아들의 무능함을 질책하면서도 속으로는 심상치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폐기물 매립지 문제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극비사항이었다.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상대가 이미 자신들의 목줄을 잡을 칼을 손에 쥐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명령을 내렸다. 대양그룹 전략기획실장 강현우. 그놈의 뒷조사를 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와. 그놈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지,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 그 시각 강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래층에 위치한 비밀 사무실에 있었다. 대양그룹 전략기획실의 진짜 심장부였다. 이곳은 한상진 회장이 오직 현우만을 위해 만든 공간으로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슈퍼컴퓨터,
그리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수 정예팀이 포진해 있었다. 김 비서가 직접 선발한 이들은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 월스트리트 출신의 금융 분석가, 그리고 대검찰청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로 모두 과거 대양그룹 혹은 한 회장에게 큰 빚을 진 충성스러운 인물들이었다. 현우는 이들을 그림자팀이라 불렀다. 현우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일신그룹의 조직도를 띄워놓았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일신그룹이다.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다. 저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뿌리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림자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해커는 일신그룹의 철통 같은 내부 서버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금융분석가는 수십 년에 걸친 일신의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으며, 변호사는 과거 일신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 기록을 샅샅이 파헤쳤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일신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탈세나 비자금 조성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수십 년간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목록,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음해 공작의 증거, 그리고 안전 규정을 무시한 부실 공사로 인한 수많은 인명 피해 기록들. 일신그룹은 성공한 건설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괴물이었다. 특히 현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10년 전 발생한 한강대교 붕괴 사고 관련 자료였다. 당시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노후화된 교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표되었지만, 그림자팀이 빼낸 내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일신건설이 교량 보수 공사를 맡으면서 값싼 저질 자재를 사용하고 공사비를 빼돌렸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리 담당자와 시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고로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우는 희생자 명단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사회학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최율에게 버림받은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힘없는 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심판할 힘을 가진 강현우였다. 그러던 중 금융분석가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20년 전 현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과 맞물려 거액의 자금이 일신그룹에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한 정치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그 정치인은 당시 현우 부모님의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서둘러 종결시켰던 담당 검사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사고는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개발해야 했던 신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박일성의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정치적 커넥션이 존재했다. 이제 이 싸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면전이 되었다. 한편 최유라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강현우라는 남자의 등장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박태민은 그날 이후 극도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했다. 유라는 그의 곁에 있을수록 불안하고 비참해졌다. 그녀는 끊임없이 강현우를 떠올렸다. 그의 차가운 눈빛,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박태민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오만한 태도까지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인터넷과 사교계 인맥을 총동원해 강현우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대양그룹 전략기획실장이라는 공식 직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과거는 완벽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신비로움은 그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고,
유라의 후회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자신이 걷어찬 돌멩이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박일성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지만 강현우의 과거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았다. 과거가 없는 적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박일성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었다. 그는 강현우의 배후에 한상진 회장이 있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한 회장이 왜 이제 와서 이런 미스터리한 인물을 내세워 자신을 공격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불안에 떨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싸움에서 밀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림자팀의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비밀 사무실의 거대한 스크린은 일신그룹의 범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로 가득 찼다. 불법 자금의 흐름도, 내부자들의 통화 녹취록, 부실공사의 증거 사진, 그리고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의 네트워크 중심에는 박일성과 박태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현우는 완성된 범죄의 지도를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그의 부모님과 한강대교 희생자들, 그리고 일신의 탐욕에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한 심판의 서곡이었다. 그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1단계 작전을 시작한다. 언론사에 한강대교 붕괴, 사고의 진실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흘려라. 동시에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신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킬 공매도 리포트를 작성해서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은행에 배포하도록. 박일성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을 서서히 무너뜨려 주겠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방식으로. 그의 명령에 팀원들의 눈이 빛났다.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칼집에서 뽑히는 순간이었다. 일신제국의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망치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현우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시작되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기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기자의 이메일함에 익명의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파일의 제목은 한강대교, 침몰한 진실이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사고의 부실공사 정황을 암시하는 내부 자료 일부와 재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대서양 건너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이메일 서버에 일신그룹의 숨겨진 부실과 회계 사기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영문 리포트가 살포되어 하였다. 발신자는 불민영이었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치밀했고 데이터는 구체적이었다. 마치 내부자 중 최고위층이 작성한 듯한 보고서는 일신그룹의 주가가 심각한 고평가 상태이며 숨겨진 부채와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풍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거세게 몰아쳤다. 다음 날 아침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운영하는 독립언론사 홈페이지에 10년 전 한강대교 붕괴, 과연 천재지변이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대형 언론사들처럼 파급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운 문제 제기 덕분에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사고 유가족들은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마른 장작더미 위에 떨어진 불씨는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잠재력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주식시장에서 터져 나왔다. 월스트리트발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심리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일신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특히 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섭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박일성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지시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둑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신그룹 전체가 거대한 패닉에 휩싸였다. 박일성과 박태민은 정신없이 쏟아지는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박일성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언론사와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 한강대교 관련 기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했다. 박태민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화상회의를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기만 했다. 이것은 명백한 작전 세력의 공격입니다. 곧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의 공허한 외침은 시장의 불신만 키울 뿐이었다. 바로 그때 현우는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일신그룹이 두 개의 전선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현우의 그림자팀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성소재라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기 시작했다. 한성소재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건축자재 회사였지만 일신그룹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일신이 진행하는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특수 강화 콘크리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였기 때문이다. 박일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한성소재의 창업주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왔다. 그는 한성소재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성소재 창업주의 아들이 심각한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현우의 팀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창업주의 아들에게 접근해 그의 빚을 모두 갚아주는 대가로 그가 상속받을 지분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다른 소액 주주들의 지분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하며 순식간에 적대적 M&A를 성공시켰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며칠 만에 물밑에서 조용히 이루어졌다. 일신그룹의 그 누구도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올 칼날이 바로 등 뒤에서 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성소재의 최대 주주가 바뀌고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었다는 소식은 박태민에게 청천벽력처럼 날아들었다. 공급망 관리는 그의 담당 분야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다. 박일성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무능한 놈, 내 놈은 도대체 뭘 하고 다녔기에 우리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회사가 넘어가는 꼴을 멀뚱히 지켜보기만 한 거냐. 불호령과 함께 육중한 재떨이가 박태민의 발치에 날아와 박살이 났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박태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일성은 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변명 따위 집어치워 당장 가서 한성소재의 새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구워 삼든 협박을 하든 해서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놔. 아버지에게 모욕을 당한 박태민은 굴욕감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우연히 겹쳤다고 생각했다. 주가 폭락은 작전 세력의 소행, 한성소재 문제는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것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한성소재의 새로운 경영진에게 돌렸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한성소재 사장과 약속 잡아 내가 직접 가서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의 대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야겠다. 며칠 후 박태민은 잔뜩 벼른 채 한성소재의 본사 건물에 도착했다.
회사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로비는 세련되게 리모델링되었고 직원들은 활기가 넘쳤다. 그는 안내데스크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는 거만한 태도로 사장실로 향했다. 그는 새로 부임한 사장이 어떤 놈이든 간에 돈다발을 안겨주거나 일신그룹의 힘으로 찍어 누르면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사장실 앞 응접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그에게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분노와 초조함에 다리를 떨며 연신시계만 쳐다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사장실의 문이 열렸다. 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을 노려보았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에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바로 얼마 전 자선갈래에서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굴육을 안겨주었던 강현우였다. 박태민의 뇌가 정지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분노로 가득 찼던 눈은 충격과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주가 폭락, 한강대교 스캔들, 그리고 한성소재 인수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과 일신그룹을 겨냥한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한 흑막이 바로 눈앞의 남자 강현우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는 얼어붙은 박태민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 전무님. 한성소재의 새로운 주인이자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사람, 강현우입니다. 현우의 입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태민은 그 미소를 보며 생전 처음으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게임에서 자신은 사냥꾼이 아니라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박태민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한성소재 건물을 빠져나왔다. 강현우의 마지막 미소와 서늘한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동시에 그를 덮쳤다. 그는 차를 몰아 미친 사람처럼 일신그룹 본사로 향했다. 아버지 박일성 회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 일신그룹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었다. 박일성은 아들의 보고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맹수의 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강현우가 한성소재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실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대양그룹과 한상진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한상진, 수십 년간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늙은 여우. 박일성은 그가 왜 이제 와서, 그것도 정체불명의 젊은 놈을 앞세워 자신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놈들이 자신과 일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정정당당한 싸움은 끝났다. 박일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차가웠다. 놈들이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면 우리도 놈들의 심장을 찔러야지. 비즈니스의 룰 따위는 이제부터 없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흙탕물 속에서 진정한 승자를 가려주겠다. 그는 수십 년간 검은 돈으로 관리해온 자신의 계들을 풀어놓기로 결심했다. 부패한 검찰 고위 간부, 국세청 국장, 그리고 정계의 실세들. 그는 즉시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대양그룹 전략기획실,
강현우, 횡령, 탈세, 주가 조작. 엮을 수 있는 건 뭐든지 엮어서 쳐넣어 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아버지의 잔혹한 결심을 본 박태민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회하고 싶은 조바심에 사로잡혔다. 법과 제도를 이용한 공격은 시간이 걸린다. 그는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원했다. 그는 아버지가 동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현우를 꺾고 싶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해주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팀과 접촉했다. 목표는 강현우다. 죽일 필요까진 없다. 하지만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평생 공포에 떨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팔다리 하나쯤은 없어져도 상관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증오심이 가득했다. 며칠 후 현우는 평소처럼 늦은 밤에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그림자 팀과의 회의가 길어진 탓이었다. 그가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젖히려 저는 순간 등 뒤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덮쳐왔다. 프로의 솜씨였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강현우 역시 과거의 나약한 강지훈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새벽마다 흘린 땀은 그를 인간병기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첫 번째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뒤돌려 차기로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턱을 가격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괴한이 쓰러졌다. 순식간에 주차장은 격렬한 격투의 장으로 변했다. 괴한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현우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뛰어넘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공격했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적을 제압했다. 한참의 격투 끝에 주차장 바닥에는 신음하는 괴한들만이 나뒹굴었다. 현우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시켰지? 남자는 고통에 찬 눈으로 현우를 노려보며 입을 다물었다. 현우는 피식 웃으며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기 시작했다. 다시 묻지. 누가 시켰나? 극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남자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박태민, 일싱그룹 박태민 전무가 시켰소. 바로 그 시각 대양그룹 본사 빌딩의 전략기획실 공식 사무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며 사무실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건물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조차전 한한 기자들이 몰려와 이 광경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대양그룹 주가 조작 및 탈세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스타 경영인 강현우 실장,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속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일성이 계획한 여론전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현우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사무실은 보여주기 위한 공간일 뿐, 진짜 정보는 비밀 사무실에 있었다. 압수수색 나온 수사관들은 몇 시간을 샅샅이 뒤졌지만 먼지 한 톨의 위법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들의 요란한 등장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대양그룹의 이미지만 흠집내고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현우는 이 기회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어젯밤 저희 대양그룹은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날 밤의 습격 사실을 폭로하며 자신의 찢어진 셔츠와 상처를 직접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었다. 이것은 최근 경영난에 빠진 특정 경쟁사가 저희 대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저를 위협하기 위해 벌이는 비열한 공작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불법적인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논리전견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무리한 수사를 감행한 검찰과 그 배후로 의심받는 일신그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TV로 지켜보고 있던 최유라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박태민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고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의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그녀가 버렸던 과거는 이제 그녀가 감히 손을 뻗을 수도 없는 까마득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화려한 세장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현우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쪽 스크린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동정 여론 기사들이, 다른 쪽 스크린에는 붙잡은 용병에게서 얻어낸 박태민의 범죄 교사 증거 자료들이 떠 있었다. 박일성과 박태민. 궁지에 몰린 짐승들은 결국 가장 어리석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악했다. 현우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까지가 방어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섬멸전이었다. 그는 그림자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박태민의 용병 고용 증거를 언론에 넘겨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강대교 붕괴 사고의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 내의 정의로운 특수부에 직접 전달한다. 박일성이 그렇게 믿고 있던 법의 심판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게 만들어 주겠다. 더 이상 자비는 없었다. 짐승을 사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사이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강현우의 기자회견이 만들어낸 동정 여론의 불길 위에 박태민의 범죄 교사 증거라는 기름이 부어졌다.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현우 측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박태민이 전직 특수부대 용병을 고용해 강현우를 청부 습격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기사에는 용병의 육성 증언 파일과 박태민이 송금한 계좌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제는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재벌 2세의 추악한 갑질과 범죄 행각에 대한 비난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다. 결국 검찰은 여론의 등 떠밀려 박태민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다. 현우의 그림자팀이 전달한 한강대교 붕괴 관련 핵심 증거는 대검찰청 내에서도 독사라 불리는 소장파 검사 이준혁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정의감과 실력 하나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다. 그는 일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역에 칼을 댈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자료는 그에게 신이 내려준 무기와도 같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직속 라인에만 보고한 후 극비리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일신그룹의 심장부를 향한 조용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일성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부패한 검찰 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박일성 회장은 사면촉에 몰렸다. 아들은 전국적인 지탄을 받는 범죄자가 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믿었던 정관계의 방패막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늙은 늑대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사방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로 막혀 있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예상치 못한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오는 듯했다. 평생의 숙적이자 경쟁자였던 대양그룹의 한상진 회장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한상진 회장은 재계 원로로서 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박일성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두 노회한 거물은 아무도 모르게 한적한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독대했다. 한 회장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박 회장, 이대로 가다간 일신은 공중분해 될 걸세. 자네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 재계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야. 그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대양이 일신을 인수합병하겠네. 자네의 경영권은 내려놓아야겠지만 대신 자네와 태민군의 신변은 내가 최대한 보장해주겠네. 검찰 조사도 막아주고 해외로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 일신을 살리고 자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걸세. 박일성은 한상진의 제안을 듣고 의심과 희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평생을 다퉈온 숙적이 내민 손을 덥석 잡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독이든 성배일지도 모르지만 당장의 갈증을 해결해줄 유일한 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상진을 이길 수 있다고, 최대한의 이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오판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지분 가치는 현재 주가가 아닌 사태 이전의 가격으로 정당하게 평가해줘야 하오. 그리고 이번 합병의 실무 협상은 한 회장 당신의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상대하겠소.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면 젊은 실무자 따위는 쉽게 구워 삶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며칠 후 양그룹의 M&A를 위한 첫 번째 실무 협상이 시작되었다. 일신그룹 측에서는 박일성 회장이 직접 법무팀과 함께 참석했다. 대양그룹 측의 협상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박일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강현우가 서 있었다. 박일성은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어차피 한상진의 꼭두각시일 뿐 이 애송이를 꺾지 못하면 한상진과도 싸울 수 거의 없다. 그는 오히려 이 기회에 강현우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협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강현우는 박일성이라는 거물을 상대로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날카로운 논리와 방대한 데이터로 박일성을 압박했다. 회장님께서 요구하신 주당 가격은 터무니없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일신그룹의 재무제표에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분식회계와 우발 부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죠. 현우는 스크린에 일신그룹의 비밀 장부를 띄웠다. 박일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우는 마치 일신그룹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박일성은 자신이 거대한 외과 수술대 위에 발가벗겨진 채 누워있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며칠간 이어진 지리한 협상 끝에 박일성은 결국 대부분의 것을 포기하고 현우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는 대신 자신과 아들의 형사처벌을 면하고 해외 도피 자금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마침내 모든 협상이 끝나고 최종 계약서 서명식만이 남았다. 계약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박일성의 변호인단이 며칠에 걸쳐 검토했지만
특별한 독소 조항은 없어 보였다.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조항 하나를 그들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 체결 즉시 모든 과거 및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제3자 독립회계 감사 권한을 가지며 피인수기업은 모든 내부 자료를 인수기업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M&A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준적인 실사 조항이었다. 하지만 현우에게 이것은 단순한 조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일성의 모든 범죄 증거를 합법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마스터키였다. 마침내 계약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박일성은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가 서명을 마친 계약서를 현우에게 건네는 순간 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현우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과도 같은 차가움만이 존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성 회장님. 이제 일신그룹의 모든 것은 대양의 것입니다. 회장님의 죄악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일성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의 그 눈빛은 승자의 여유가 아니라 사형집행인의 냉혹함이었다. 그가 서명한 계약서는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의 목을 매는 교수형 집행 동의서였다. 거대하게 펼쳐졌던 그물이 마침내 완전히 조여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물 안에 갇힌 짐승에 대한 마지막 심판뿐이었다. 계약서의 잉크가 차에 마르기도 전에 강현우는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독립회계 감사 권한 조항을 즉시 발동했다. 다음 날 새벽, 대양그룹이 비밀리에 구성한 최고 수준의 회계 감사팀, 변호사,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수십 명의 청산팀이 일신그룹 본사 건물을 급습했다. 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등에 업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회장실부터 시작해 모든 서버실과 자료 보관실을 장악했다. 박일성은 자신의 제국이 적의 손에 낱낱이 해부되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제까지 그의 철옹성이었던 건물은 이제 그의 모든 죄악을 파헤치는 거대한 수술실이 되었다. 청산팀은 무서운 속도로 일신의 지부를 벗겨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이중장부,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로비 자금 리스트, 그리고 수많은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우의 그림자팀이 해킹을 통해 확보했던 자료들은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된 실물 증거들로 완벽하게 뒷받침되어 한다. 박일성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범죄의 바벨탑이 밑동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증거 확보가 완료된 시점에 현우는 경영권 이양 및 임직원 상견례라는 명목으로 대양 일신 양그룹의 합동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장소는 일신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이었다. 박일성이 수십 년간 자신의 왕국을 호령하던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였다. 현우는 그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그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회의 시간이 되자 양측의 임원들이 속속 회의실로 들어섰다. 대양 측에서는 강현우를 필두로 김 비서와 핵심 임원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 일신 측의 임원들은 초상집에 온 사람들처럼 굳은 얼굴이었다. 잠시 후 박일성이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아들 박태민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박일성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다. 한상진 회장은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마지막 심판의 무대는 온전히 그의 손자인 현우의 몫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일성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근엄한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오늘 이 자리는 비록 유감스럽지만 우리 일신그룹이 대양그룹과 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일성 회장님, 거창한 연설은 잠시 미뤄두시죠. 그 전에 여기 계신 분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우는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낡은 가족 사진이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회장님, 박일성은 스크린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뇌리에서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의 편린이 되살아났다. 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죽인 강민준 박사와 한지연 여사의 아들,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두려워했던 한상진 회장님의 유일한 외손자, 바로 그 강현우입니다. 그의 말이 폭탄처럼 회의실을 강타했다. 일신 측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일성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돌아온 피해자의 아들이 벌이는 처절하고 정교한 복수극이었다. 네, 네가 어떻게... 박일성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현우는 그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다음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20년 전 일신그룹에서 빠져나가 현우의 부모님 사고를 담당했던 검사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도였다. 이것이 당신이 제 아버지의 목숨 값으로 지불한 돈입니다. 제 아버지가 개발했던 신소재 기술을 훔치고 그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검찰을 매수한 증거죠. 현우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스크린은 쉴 새 없이 바뀌며 박일성의 죄악을 생중계했다. 한강대교 공사에 저급 자재를 사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박일성의 친필 서명이 담긴 내부 결제 서류, 공사비를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장부, 그리고 박태민이 용병을 고용하며 나눴던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M&A 절차를 통해 확보된 것이기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회의실은 거대한 법정으로 변했고 박일성과 박태민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폭로가 끝났을 때 현우는 박일성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박일성 회장, 당신의 탐욕 때문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한강 다리 위에서 목숨을 잃었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나? 박일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떨고만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독사 이준혁 검사와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현우가 계획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이미 이준혁 검사에게 넘긴 상태였다. 이준혁 검사는 굳은 얼굴로 박일성과 박태민 부자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일성, 박태민, 살인교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다가와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거물. 박일성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차웠다. 박태민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이 극적인 장면은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두 부자의 마지막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20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뜨거운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위로이자 희생된 모든 이들의 넋을 기리는 진혼곡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약하고 가난했던 강지훈과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정의의 심판이 마침내 집행되고 있었다. 박일성과 박태민 부자가 체포된 후 몇 주 동안 대한민국은 일신 게이트로 들끓었다. 언론은 연일 일신그룹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비리들을 대서특필했고 그 규모와 대담함에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도려내는 큰 수술을 겪고 있었다. 폭풍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지휘했던 강현우는 그러나 승자의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는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무함이나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제 거대하게 무너져 내린 일신그룹의 잔해를 수습하고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대양그룹의 실질적인 리더였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일신의 자산을 재평가하고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은 혼란에 빠졌던 구지우 일신그룹 직원들의 마음을 빠르게 안정시켰고 대양그룹 내부에서도 그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굳건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낙하산이나 비밀병기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현우에게서 대양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한상진 회장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현우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 회장이었다. 현우야,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게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손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네가 지난 20년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할아비는 여전히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 시련이 너를 이렇게 단단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제 더 이상 너를 그림자 속에 숨겨둘 이유가 없다. 세상에 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려야겠다. 다음 날, 대양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현우가 한상진 회장의 유일한 외손자이자 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임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재계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미스터리한 신데렐라로 여겨졌던 강현우가 사실은 처음부터 왕국의 주인이 될 황태자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발표로 현우의 그룹 내 입지는 반석 위에 올랐고 그를 둘러싼 모든 추측과 의심은 종적을 감추었다. 한편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현우에게 쏟아지는 동안 과거의 한 여인은 빛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최유라, 박씨 부자의 몰락과 함께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박태민의 약혼녀라는 자격으로 누렸던 사치와 허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상류사회는 냉정했다. 범죄자의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인맥은 하루아침에 끊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로 다시 내동댕이 쳐졌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현우를 떠올렸다. 매일 TV와 신문 한 면을 장식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걷어찬 남자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자였다는 사실에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후회와 미련,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현우를 만나야 했다. 만나서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기회를 구해야 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는 대양그룹 본사 앞에서 며칠 밤낮으로 현우를 기다렸다. 마침내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나오는 현우와 마주칠 수 있었다. 현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유라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오랜만이네, 최유라 씨. 그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장소는 그들이 헤어졌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비치는 거대한 빌딩 로비였다. 그들의 위치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이제 현우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고 유라는 가장 비참한 곳에 서 있었다. 유라는 현우의 무심한 눈빛 앞에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현우 씨, 아니, 지훈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돈에 눈이 멀어서,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제발 용서해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사실은 예전에 너, 아무것도 없던 강지훈을 사랑했어. 정말이야.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현우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 최유라 씨,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사실 나는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해. 당신의 그 잔인한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낡은 오토바이를 타며 세상의 밑바닥에서 꿈도 없이 살아갔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현우는 유라를 지나쳐 가려다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지. 당신이 사랑했다는 강지훈은 그날 밤 당신이 퍼붓던 빛 속에서 이미 죽었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현우일 뿐이야. 그리고 내 눈에 당신은 내 과거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낯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의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은 강지훈을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의 맹목적인 헌신을 사랑했을 뿐이지. 그리고 당신은 지금의 강현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의 부와 권력을 사랑하는 것뿐이지. 당신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이제 그만 내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 그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현우는 그 말을 끝으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빌딩 로비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리는 유라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마지막 유령이, 마지막 메아리가 마침내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차는 밤의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이제 그의 시선은 오직 미래를 향해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강현우와 대양그룹에게는 격동과 재탄생의 시간이었다. 박일성과 박태민 부자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추악한 범죄 행각은 온 국민을 경악시켰고, 결국 그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현우는 한강대교 붕괴 사고의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대양그룹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 사죄했고, 그룹 차원에서 정당한 보상과 함께 영구적인 추모 사업을 약속했다. 골마 터졌던 상처는 그렇게 조금씩, 더디지만 확실하게 아물어 가고 있었다. 강현우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양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였다. 그는 과거 일신그룹의 부패한 잔재를 완전히 도려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의 지휘 아래 대양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그의 행보는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대중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돈만 쫓는 장사꾼이 아닌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현우는 한상진 회장과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그곳에 서지 않았다. 그는 두 분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증오와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 제게 주셨던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가진 힘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옆에서 손자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한 회장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는 현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을 게다. 정말 장하다. 내 손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잠들어 있는 가족의 묘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는 듯했다. 그의 삶은 일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김비서는 여전히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곁을 지켰고, 그림자 팀이었던 멤버들은 이제 대양그룹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과 격이 없이 소통했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과거의 강지훈이 가졌던 따뜻함과 현재의 강현우가 가진 냉철함이 그의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가끔 그는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는 최유라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소식을 더는 듣지 못했다. 풍문으로는 그녀가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 누구의 여자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현우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나마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강하게 만든 인생의 한 조각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다. 어느 이른 새벽, 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잠이 깼다. 그는 밤샘 회의 끝에 사무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여명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그 사이로 자동차들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불과 1년여 전, 그는 저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비를 맞으며 사랑을 잃고 세상을 저주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이 담긴 이 거대한 도시를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복수의 끝에서 찾은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용서와 성장을 통해 얻은 진정한 평화였다. 가난했던 청년 강지훈의 아픔과 차가운 복수자 강현우의 분노는 모두 어젯밤의 어둠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다. 그것은 마치 대양 다양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처럼 보였다. 현우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는 리더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양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명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그 강현우였다.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